자, 이 장면은 뭐 같습니까? 그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는다 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게 대표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는다 하다 얘기를 하는데, 이 장님도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몰려서 더듬고 정보를 교환하면은 그 실체가 훨씬 더 잘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신비의 소행술로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는 수천 건 이상 사례가 축적된 근사체험, 또 삶의 종말 체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이제는 과거 같으면 이런 게 아마 그 옆에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만 전해졌을 텐데,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게 훨씬 더 그 전파되는 그런 전파돼서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행 가기 전에 집안 단속도 하고 또 지도도 준비하고 여행지 정보도 자연스럽게 알아보게 되죠. 또 어디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은 어땠는지 이런 걸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없겠습니다. 누가 죽고 나서 1년 뒤에 나타나가지고는 내가 죽어보니까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더라 얘기해 주는 사람이 두세 명만 있어도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궁금해한 그런 궁금증이 풀릴 텐데, 역사상 그런 인물이 없고 아마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소개해드렸던 죽음과 관련해서 일어난 중요한 영적인 현상인 근사체험, 또 삶의 종말체험 이런 걸 보면은 적어도 죽음의 큰 윤곽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윤곽을 알아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걸 듣고 실생활에 활용한 사례입니다. 어떤 분은 장례식에 할 때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그 별로 영혼이 없는, 정말 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죽음은 꽉 막힌 돌담벽이 아니라 열린 문으로서 다음 차원으로 이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족을 위로한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암 수술 받고 현재 투병 중인데 죽음 강의를 들은 후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죽음을 뭐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세계에서 그리운 이를 만난다는 생각은 즐겁기조차 하다, 이런 자신의 소감을 저에게 얘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자, 제가 원불교 교인은 아닙니다만 경전에 보면은 나이 40이 넘으면은 평소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해야 죽어갈 때 바쁜 걸음을 치지 아니한다면서 평소에 죽음 준비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 40이라고 그랬습니다만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나이 30, 20 하면서 나이 많은 순서대로 죽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른다는 죽음의 예측 불허성을, 또 삶의 유한함을 인식한다면은 빠르면 빠를수록 이런 죽음 준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사례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입니다. 이 42살 남자분이 지방에서 장시간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로 왔는데 가져온 서류 봤더니 그 3개월 전에 12장 암으로 수술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암이 폐로 전이가 발견돼서 말기암으로 지내왔다고 하는데, 이 환자가 생각을 해봤더니 혹시 서울에 가면 획기적인 치료법이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3차 병원에 예약을 하고 온 것이었죠. 이게 이번에 갖고 온 가슴 사진입니다. 심장이 있고 양쪽 폐가 있고 정상하고 비교해 보면은 허연 덩어리들이 다 암 덩어리들이죠.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있는 폐 조직이 거의 없이 왔으니까 얼마나 숨이 찼겠어요. 5시간 이상 숨을 헐떡이면서 앰뷸런스를 타고 왔는데,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무슨 획기적인 치료를 찾을 게 아니라 지금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삶을 마무리하는 이런 걸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얘기를 했더니 환자는 상당히 그 실망한 눈치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같이 온 여자분한테 부인인 줄 알았더니 이분은 비혼이었고 누나였었는데, 제가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갖고 다니는 키블러 로스박스 사후생이라는 책을 제가 선물을 했고, 하루 이틀 지나서 저도 마음이 좀 걸려서 연락을 해봤더니 이분의 아까 동행했던 누나였습니다. 내려가다가 너무 숨이 차서 가까운 종합병원에 잠시 머물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하루 이틀 뒤에 문자가 왔습니다. 사망했다는 문자였었고 문자를 줘서 고맙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흘 뒤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아마 고맙습니다, 어제 동생을 보냈습니다 하면서
이제는 시간이 많아 주신 책을 잘 보겠다 이런 내용인데 아마 장례식 끝나고 저한테 문자를 준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삶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든 좀 살아보겠다고 마지막까지 숨을 헐떡이면서 여기저기를 다녔으니까 이건 환자를 뭐 폄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저도 죽음에 대해 잘 몰랐다면 아마 이와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죠. 덴마크의 영화를 소개해 드릴 텐데 한편 아까 소개됐던 엘리자베스 키블로로스 박사는 환자들이 죽음을 받아들인 5단계 이론으로 유명합니다.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그다음 분노의 단계를 거치면서 타협을 하고 우울의 단계를 거쳐서 수용을 하게 된다. 물론 이 5단계가 모든 환자에서 그대로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걸 개선한 7단계 이론도 있고 6단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또 이게 단계별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 대기업의 회장이 어느 날 갑자기 말기암 진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기념식도 하게 되는데 이걸 보면 이분은 죽음을 다 이제 받아들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정과 분노 단계에 같이 머물러 있기도 한 거죠. 부인과 나누는 몇 장면을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나 죽기 싫어. 내가 왜 죽어야 돼? 제 길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왜 하필이면 내가 죽는가? 영화의 장면이긴 하지만 아마 이런 심정은 더 나아서 말기암 진단 받는 사람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심정일 겁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죽기 싫다. 이게 아마 공통적인 반응이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분노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평소부터 죽음관을 간다는 것은 죽음이 꼭 재수없고 끔찍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런 게 아니라 삶의 일부이고 오히려 마지막 성장의 기회이면서 다른 차원의 이동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서 아래에 있는 메멘토 모리를 자주 반복하는 거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알면 오히려 죽음을 직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대학 총장을 지닌 명예교수 한 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화는 아주 평등하다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아빠도 평소하고 만나면 자식이 공매등하지 두 가지만 얘기하기 때문에 대단히 평등한 대화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상에 머물렀던 시선을 이런 죽음을 직시하는 계기를 통해서 먼 곳에 별을 바라보는 쪽으로 돌리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근원적인 궁금증, 나는 누구이고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삶이 무엇이고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근원적인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법정 스님의 수필집에 자주 등장했던 이 월든을 썼던 헨리 데이빗 서로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조용한 절망 속에 살아간다. 이 글을 쓴 게 1860년대인데 150년이 지난 현재도 현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 왜 살아가는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 대부분은 조용한 절망 속에서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현재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 영화에는 건축가 정기용 선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기용 선생은 전라북도 무주에서 온갖 건축물들 설계를 하는데 천문대, 납골당, 도서관 등등 한 개인이 이런 걸 한 곳에서 오래 할 경우에는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건축계의 공익요원 이런 별명도 들었는데 이분이 대장암을 5년 이상 투병하다가 2011년도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 영상은 그 세상 떠나기 몇 달 전에 이루어진 인터뷰로서 말기암 환자 본인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좋겠지만 영상의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한 게 바로 이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정경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는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 산다는 게 무엇인지, 왜 사는지, 세상이 무엇인지, 난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 가족은 무엇인지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다시 곱씹어보고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좀 성숙한 다음에 죽는 게 좋겠다.
한마디로 위험이 있어야 되겠다 얘기를 합니다. 밝은 눈빛으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죽음과 마주하는 그런 인간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2011년도 초에 보험내음이 맞고 싶다면서 소풍을 갑니다. 본인은 뭐 거동을 못하니까 침대에 누운 채로 가족들 또 건축사무소 직원들하고 서울 아차산으로 소풍을 가는데 그 자리에서 일행 중 한 명이 한 말씀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남긴 마지막 말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무도 고맙고 바람도 고맙고 하늘도 고맙고 공기도 고맙고 모두 고맙습니다가 이분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반면에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난 어느 권력가는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 제발 날 죽지 않게 해줘. 이건 그의 마지막을 지켜본 경호원이 전하는 말이 외신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아주 대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사관, 중간을 갖춰야 되는 살면서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추구하고 하겠지만 너무 이쪽에만 치우치지 않게 나누고 사랑을 하고 이해하는 균형을 갖게 해주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EBS 다큐 프라임의 대3부작 중에 이 영상에서는 전 세계 40개국 대상으로 죽음의 질을 조사해봤더니 영국 1위로 조사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바다권이었는데 영상에서는 왜 그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영국 국민의 자질이 뭐 특별히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영국 정부가 그만큼 많은 일을 했던 것이죠. 그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영국의 매월 5월에 죽음 알림 주간을 통해서 죽음이 삶의 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란 사실을 국민들에게 환기시키고 삶의 변화를 꾀한다는 거죠. 이런 죽음 알리기 운동을 통해서 유언장을 작성하기, 장례 계획 세우기, 또 노 요양 계획, 장기 기증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망, 또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아이들한테도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죽음 알리기 운동을 통해서 결국 죽음의 질이 1위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왜 죽음의 질이 바다권인지 알려준 사건이 여러 개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2009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학교 주변에 낙골당 건축을 불허하는 판결을 대법관 9명 중 5대4로 내렸다는 기사였습니다. 그 이유가 아직 우리 사회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정서가 크다. 또 눈물 흘리는 유가족 보여준 건 아이들 교육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다. 집값 떨어진다는 판결문에는 없었지만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을 것이고 또 당시 비슷한 시기에 국회에서 학교 보건법상 금지시설에 낙골당까지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 학교 주변에 낙골당이 건축이 되면은 학생들한테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아주 죽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런 걸 박탈해버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 학생들한테 이 죽음 교육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준 사건이 바로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일본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사 한 분이 1년에 12번 죽음 교육을 했다는 거죠.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죽음, 또 죽음이 임박했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자살 문제, 그 회생 가능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병명을 알릴 건가, 또 죽음에 대한 공포, 자기의 장례식을 디자인하고 또 사후세계에 대한 문제, 또 장기 이식에 관한 이런 걸 1년에 12번을 몇 년 교육을 했더니 이 고등학교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고등학교에 만연했던 학교 내 폭력, 또 자살 문제, 청소년 탈선, 집단 따돌림 이런 것들이 30% 이상 감소가 되고 개선됐다는 그런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데스카페 모임인데요. 영국 모임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런 데스카페 모임을 한 분의 그 사례를 경험을 해드리죠.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시게 되면 바로 듣고 나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빵집에서 빵을 사다가 가까이 지내는 회사 동료 둘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2시간 동안 죽음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얘기를 합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얘기를 하면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각자 안에 가진 인생에 대한 고민, 괴로움들을 나누게 되었고 조금씩 치유가 된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다면서 기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런 무엇보다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인연들이 옆에 있음에 감사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데스카페를 자주 열어야겠다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치유와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우울해지고 비관적으로 되고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치유와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었다는 게 이 데스카페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어른들 사망률입니다. 2018년이 가장 최근 통계인데 2017년도 똑같죠. 암입니다. 남녀 공이 1위가 암인데 말기암 환자가 의식이 나빠지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갑니다. 목에다가 기관지에 구멍을 뚫어서 기관절개술 하고 인공호흡기 연결하고 옆에도 똑같은 환자들 누워있죠. 가래 뽑는 소리. 또 의료진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고 가족들 면회 하루에 30분 정도 제한된 채로 가족하고 뭐 격리가 돼서 새벽 3시쯤 혼자 세상을 떠난 게 아직도 많은 현대인들의 임종의 모습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되는 데는 자식들이 또 많은 역할을 하죠.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끝까지 치료를 해야 된다 하면서 부모님을 이런 중환자실에 넣어놓고 여기서 세상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게 과연 진정한 효도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